예, 이번 차수는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차수에서 상여금과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다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을 천천히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3페이지인데요. 양가로 2번에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에 반가로 1번을 보시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죠. 좀 제발 여러분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논의가 간단해지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을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으로 한다. 참 쉽죠잉. 그러니까 이게 있기만 하면, 규정이 있기만 하면 규정대로 주면 되니까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이따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또 이제 이슈가 되겠죠. 반가로 2번이십니다.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죠. 참 애석하네요. 참 애석합니다. 이거 좀 미리 만드시지. 만드는 거 별거 아닌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는 정관의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게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이 두 개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정관에 있으면 정관 기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위임을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한 그 내용이 과연 정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있을까요? 제가 몇몇 회사를 보면 딱 정답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관보다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죠. 왜냐면 정관은 좀 뭔가 좀 깔끔하고 딱딱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1조, 2조, 3조, 4조. 근데 그 몇 조 중에 하나에 퇴직금에 대한 임원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막 표가 들어가죠. 대표이사는 몇 배, 전무이사는 몇 배. 이렇게 하면 되게 모냥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바꿀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정관 내용을 보면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퇴직금에 대한 기준은 정관에서 퇴직급여 지급 규정으로 위임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되거든요. 대표이사는 5배, 전무이사는 4배, 상무이사는 3배, 그냥 일반이사는 1배 반 이렇게 써놓으면 되니까요. 실무적으로 정관보다는 정관에서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74페이지를 보시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이라고 해서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곱해주고 근속연수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죠? 퇴직금인데요. 일단은 너가 임원이냐 아니면 사용인이냐 구분을 해야 하고, 사용인이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전액 큰 문제 없이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도초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급 기준이 있는 경우죠. 럭키 하시네요. 그냥 지급 기준대로 주면 돼요. 럭키 하시죠. 근데 만약에 지급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전액 부인이 아니라 지금 공식에 나온 것처럼 퇴직 전 1년간 총급여를 계산하시고, 이 총급여에 원래 12분의 1을 하면 한 달 월급인데요. 이 경우는 그냥 10분의 1만 합니다. 다행이죠? 조금 한도가 커집니다. 10분의 1 하고 이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속연수가 대부분 월할 계산을 해서 하루라도 그냥 그 달에 집어넣으면 원래 대부분 세법에서의 규정은
그 달이 하루라도 있으면 한 달을 총 쳐주는데 이 규정은 한 달 미만은 그냥 절사를 해버려서 매립을 한다는 게 이 규정의 특징이 있죠. 74페이지 동그라미 1번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퇴직 직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20조 1항 1호 가목 및 남목에 따른 금액으로서 같은 법 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을 때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근로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의 급여와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하는데 동그라미 가에 인정상여가 뜻밖의 총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 인정상여 제외입니다. 왜 인정상여가 제외될까요? 인정상여라는 거는 실제 지급인가요? 실제 지급이 아닌가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인정상여는 실제 지급하는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무조정하다가 입금산입, 부당행위 100원에 가로 열고 상여 처분을 받아가지고 인정상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지급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에서 인정상여는 제외입니다. 나에 보시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퇴직으로 받긴 받았는데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버리는 경우에 이거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퇴직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하지만 이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총급여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다해 보시면 송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지급 규정을 초과하는 송금불산입 규정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액도 저 금액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근속연수죠. 근속연수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반올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올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것으로 본다니까 내려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바뀌면 이게 퇴직을 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소위 현실적 퇴직이라고 이거 얘기하죠. 제가 나중에 퇴직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위 현실적 퇴직이라는 그런 재밌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실적 퇴직. 현실적 퇴직에 해당해버리면 퇴직금을 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 회사의 사용인이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거죠.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거. 이게 세법에서 요구하는 전형적인 현실적인 퇴직 사유입니다. 근데 현실적인 퇴직 사유라고 해서 꼭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 회사는 퇴직금을 안 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인으로 20년으로 근무했고요. 그 이후에 임원으로 승진해서 6년을 더 근무했다면 나중에 이분이 26년 차에 받아 나갈 때는 이 모든 금액을 한 번에 퇴직금으로 받아 나가셔야겠죠. 그쵸? 다시 그 74페이지 끝에서 두 줄을 읽어보시면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전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면 나중에 26년치를 한 번에 받으셔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한다면 20년짜리를 잘라서 사용인 거 월급으로 퇴직금으로 정산 받아버리고 다시 임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6년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두 개를 통산해가지고 나중에 26년치를 한 번에 받는 게 유리할까요? 답은 알고 계시죠? 당연하지만 26년치를 한 번에 받는 게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의 참고 박스를 보면 퇴직급여 관련 재규정이라고 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정이 나와 있죠. 보시면 임원은 규정 내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송금 인정,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
규정 초과 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송금불산입에 그것도 상여처분을 받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용인은요, 뭐 언제나 규정 내 금액도 송금 인정이요, 규정 초과 금액도 송금 인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에 소득세법은 규정 내 금액까지는 퇴직소득이요,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75페이지죠. 75페이지 참고 박스는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해서요. 이게 그 소위 2012년 1월 1일을 강타한 개정세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었죠. 자, 요 규정을 조금만 설명드립니다.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요거를 그 당시에 소위 간주 근로소득이라고도 얘기했었죠. 간주 근로소득. 이거 중요하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간주 근로소득이라고 했었습니다, 한때. 퇴직소득 3배수 한도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신설됐습니다. 2011년 말에 개정돼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만약에 한도를 초과하면 이제는 그 금액을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자, 이 규정을 알기 전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 50년쯤 된 우리나라 상장사를 감사한 적이 있어요. 자, 50년 전에 만든 상장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 자산이 한 5천억쯤 됩니다. 꽤 회사가 지금 50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회사죠. 근데 이 회사의 사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회장님으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임을 한 건 없죠. 원래 오너는 정년퇴임이 없는데요. 퇴임을 좀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50년 된 상장사의 오너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받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검소하고 별로 큰 욕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회계팀장 좀 와봐. 내가 지금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리고 5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퇴직하면 5억밖에 못 받아. 아니 어떻게 5억이 밖인가요? 5억은 밖에가 아니죠. 근데 이분한테는 5억 밖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젊은 시절 20대부터 평생을 바쳐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50년 근무하고 나갈 때 그 대가가 5억이라고 하면 되게 작습니다. 물론 설마 이분이 이것만 받고 나가겠습니까? 뭐 그동안에 많이 받을 건 받았겠지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정관에다 이렇게 써놓자. 정관. 제가 정관이 아니면 어디라도 쓰라고 했죠? 퇴직급여 지급규정.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써놓는 거죠. 자, 우리는 이사급은 2배, 상무급은 3배, 전무급은 4배, 대표급은 5배 이렇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뭐 퇴직금 누진제라고도 하고요, 배수규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하면 대표님은 550년을 근무한 게 아니라 무려 250년을 근무한 셈이죠. 그러면 이게 25억으로 퇴직금도 상당히 뜁니다. 자, 질문 퀴즈.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 쉽게 얘기해서 임원들이 뭐 그냥 이사는 2배, 상무이사는 3배, 전무이사는 4배, 대표이사는 5배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차등 지급하는 거, 이거 법인세법에서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닌가요? 자,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거 위반입니까? 위반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겠다는 소리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한 번 정도 해보시죠. 괜찮으니까. 왜냐면 이게 누진제나 배수 규정이 세법에서 위반이 아닙니다. 이게 인정된다는 소리죠. 근데 좀 공부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하는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규정이가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그냥 회사가 막 가죠. 우리는 김이사는 2배, 우리는 박이사는 이쁘니까 3배, 유이사 아이고 더 이쁘네 이 친구는 4배.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퇴직금이라 하면 이런 단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불특정 다수.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세법에서는 무조건 불특정 다수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누가 오든지 똑같은 자리에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 누구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소위 불특정 다수라고 부릅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규정되는 규정이어야만 세법이 그걸 인정해 주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안 되지. 이거 특정인을 찍었잖아. 맞죠? 이거는 특정인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이사급 2배, 상무급 3배, 전무급 4배, 대표급 5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죠. 아, 지금 왜 몇몇 분이 놀라는 표정으로 이걸 듣고 계시는 거죠? 이거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이런 내용은 당연히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처음 듣고 막 놀라서 막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강의에 오신 사장님이 찾아오십니다. 아유, 임 선생님, 내가 오늘 강의 듣길 참 잘했네요. 나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누구 이름을 찍으시면 안 되고 그냥 누가 이 자리에 와도 두루뭉실하게 이해되는 불특정 다수로 해서 이사는 2배, 상무는 3배, 전무는 4배, 대표는 5배를 만드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또 잔머리를 쓰죠. 저기 임 선생, 우리가 이제 제가 이 회사에 한 40년, 50년 근무했는데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5배로는 또 너무 좀 적은 것 같고 속으로 뭐가 적어요? 많구만. 속으로 이게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나는 좀 더 몇 배를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보죠. 몇 배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내가 내 입으로 좀 말하기는 민망한 거요. 그 임회계사님이 좀 여기저기 뭐 강의도 하고 감사도 나가고 좀 세무조정도 나가고 뭐 이렇게 남들 상담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 가장 좀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배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저는 속으로는 알죠. 속으로는 5배 정도를 가장 많이 씁니다. 4배나 5배를 가장 많이 쓰는데 아니 이분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딱 함구하죠. 저는 잘 모릅니다. 또 그래요? 에이 왜 그러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거 좀 많이 좀 잡으면 안 됩니까? 그럼 나는 또 속으로 뭐, 놀고 있네.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뭐 편한 대로 하시죠. 편한 대로 하셔도 세법에서 문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잘 됐네. 제가 오늘 배운 걸 그냥 기념으로 이번 기회에 그냥 바로 회사 가가지고 내일 바로 바꿔야겠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봐요. 넌지시. 아니 사장님은 몇 배로 받고 싶으신데요? 나? 아니 뭐 이왕 받을 거 좀 많이 받을까? 20배 하지 뭐 20배 지르셨습니다. 20배 20배가 말이 됩니까? 왜냐면 50년을 근무했는데요 20배를 받아간다는 소리는 무려 1000년치 퇴직금을 받아간다는 소리거든요. 1000년 뭐 지금 1000년 된 신라시대 은행나무신가 보죠. 이 은행나무도 1000년은 못 살겠다. 그러니까 1000년치 퇴직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죠. 다시 세법은 회사 하나하나의 자치 규정인 정관을 상당히 준수하고 정관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회사가 자치 규정으로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명백히 만들었어도 세법이 좀 애매하거나 자기가 불리하다면 단 항상 무슨 통념상 타당하라고 하죠? 단 사회 통념상 타당하라는 전제를 붙입니다. 이거는 저처럼 국세청 직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인회계사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사회통념상 타당하진 않죠. 아니 누가 50년 근무하고 1000년치를 받아가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잡는 게 2배, 3배, 4배, 5배까지 잡습니다. 자, 다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세법에서요. 임원들이 자기들만의 소위 리그를 벌이고 있는 누진제도나 배수 규정을 쓰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특정 다수를 찍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러던 관행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깨져버렸죠. 이게 2011년 말에 처음으로 개정세법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그 뭐라고 불러야죠? 그 사장님 단체 있죠? 우리나라 온갖 사장님 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을 다 바쳐서 회사를 읽어왔다. 한배 규정 웬 말이냐. 이게 처음에는 한배 규정으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한배 규정이 좀 너무 심하니까 세배 규정까지 인정됐죠. 근데 대문은 끝나지 않죠. 세배도 부족하다. 정관을 존중해라 해가지고 막 5배까지 막 잡으려고 했었는데 국세청하고 이제 이런 그 경영자 단체하고 결국은 협상을 해서요. 5배는 심하고 3배까지만 인정해 주겠는데 다행히도 이 규정이 2012년 1월 1일자에 세워놨으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거는 한마디로 2011년까지는 뭐 3배를 잡았든 5배를 잡았든 그건 묻지 않고 앞으로 2012년 이후만 3배를 인정해 주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3배를 초과한다고 해서 초과 부분을 부인하는 뜻은 아니고요.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나오면 초과하는 부분은 뭘로 보내버리겠다? 이 간주, 근로소득 간주 근로소득으로 보내겠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니까 굳이 3배를 넘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정관에다가 5배를 만들어 놨으면 5배를 여전히 꾸준히, 아니, 물론, 꾸준히는 아니죠. 원래 퇴직금이라는 건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퇴직할 때 나가는 거니까 5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부인하시는 규정은 아닙니다. 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3배를 넘어가는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한도 초과가 나오니까 간주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뿐인 거니까 너무 이 기준을 이제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준이 2012년부터 들어왔던 이제 배경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75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박스가 2개가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참고 박스가 제가 소위 구두로 설명드렸던 2011년에 들어온,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자로 들어왔던 그 한도 박스 공식인데요. 이제 이 한도 박스부터는 제가 또 다음 차시에서 세배수 간주 규정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